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다. 대출이 안 돼요. 집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아버지 집 명의를 잠시 넘기면 안 되겠냐고 했다. 아들은 말끝을 흐렸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거니까 지금 미리 바꾸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그 말에 박노인은 망설였다. 물려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였다. 그래도 그는 믿었다. 아들은 절대 자기를 버릴 리 없다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는 도장을 찍었다. 마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며 이 집은 내 거다. 잘 살아. 그 말만 반복했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제가 지킬게요. 그 말에 박노인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믿음을 배신당할 때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그날 밤 그는 손수 지은 집의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아직은 그가 그 집의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무언의 침입.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집에서 그는 점점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손주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박노인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다. 그래,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루는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이 방은 저희 애들 공부방으로 좀 쓰면 안 될까요? 처음엔 당연히 양보했다. 아이들이 잘하는데 공부방쯤은 있어야지. 며칠 뒤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식사 시간이 너무 겹치다 보니 불편하네요. 우린 먼저 먹을게요. 아버님, 어머님은 조금 있다 드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는 밤에 식사하며 말했다.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이제 불편한 모양이야. 어느 순간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김치를 꺼내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저건 애들 먹이려고 남겨둔 거예요. 앞으론 드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박노인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자신의 집, 자신의 부엌. 그곳에서 그는 허락을 받아야만 뭔가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매일 말수가 줄었다. 대신 다락방의 작은 창문을 닦았다. 햇빛도 들지 않는 그곳이 이제 부부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손주가 박노인 앞에서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그만 설거지 하래요. 할아버지가 하면 물 많이 나온대요. 박노인은 설거지를 내려놓았다. 손을 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은 말 없이도 무너질 수 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서서히 조여오는 공기 속에서 숨이 막히는 법이다. 그는 자신이 손수 지은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등 뒤로 들리는 속삭임, 점점 줄어드는 눈 맞춤, 그리고 며느리의 문 닫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박노인을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다. 아버님, 이 집 관리비도 있고 전기세도 계속 나가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부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집을 줬다. 명의까지 넘겼다. 그러나 이젠 관리비, 명목으로 돈까지
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오래된 장롱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 속엔 집을 지을 당시 적어 놓았던 일기들이 남아 있었다. 벽돌 48장, 시멘트 반 포대, 철근 2단. 그의 젊은 날이 숫자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전부다. 그는 그 글귀를 가만히 쳐다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전부를 줬더니 나는 남이 되었구나. 그의 자리는 이제 없다. 그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도, 가족 식탁에도, 아이들의 기억 속에도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박노인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쫓겨나는 건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서서히 다가온다. 그 시작은 문소리였다. 어느 날 박노인이 마당을 돌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을 때 철컥 문이 잠겨 있었다. 낯선 느낌이었다. 늘 열려있던 현관이 그날따라 굳게 닫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끼리 좀 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박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혼자 찜질복을 입고 구석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불 꺼진 방, 옆자리 노인의 코 고는 소리, 그리고 천장의 불빛 반사.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그때부터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들어가도 되겠니? 그 말에 아들은 점점 대답이 짧아졌다. 아버지, 오늘은 애들이 감기 기운 있어서요.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요. 당분간은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의 내 집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해야 하는 곳이 되었다. 며칠 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았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다. 표정은 냉담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젠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 생활이 계속 방해받고 있어요. 그 말에 박노인은 물었다. 내가 뭘 방해했니? 내가 여기서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존재 자체가 솔직히 부담이에요. 그 순간 박노인의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그는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건 부당한 쫓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명예 이전이 끝났고 거주 계약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는 거기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는 집을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로당도 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손에 쥔 묵주만 굴렸다. 박노인은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멀리 떨어진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저기 사는 사람들 중에도 나처럼 쫓겨난 사람 있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자식에게 집을 준 대가냐. 그리고 사건은 일어났다. 어느 날 박노인은 몰래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전처럼 마당을 걷고 싶었다. 마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대문이 바뀌어 있었다. 현관문에는 비밀번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의 지문은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인터폰을 눌렀다. 며느리가 받았다. 네, 누구세요? 그 말에 박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야. 아버지다. 아, 아버님 죄송해요. 지금 애들도 자고 있고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인터폰은 끊겼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집은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내가 지은 집인데 왜 나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지? 그날 밤 그는 빈손으로 돌아섰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 대신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달라질 거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다음 장에서는 집을 잃은 노인이 다시 삶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복수를 향한 준비가 시작된다. 한겨울이었다. 첫눈이 오던 날, 박노인은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청 근처까지 나갔다. 그의 손에는 노란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명의이전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직접 써내려간 일지 수십 장이 들어 있었다. 2023년 4월 21일, 며느리가 냉장고 반찬을 먹지 말라고 했다. 2023년 6월 3일, 아들이 전기요금을 달라고 했다. 2023년 8월 19일,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그 메모들은 박노인의 전부였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구청 뒤편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도착했다. 오래된 나무 의자, 기계음처럼 반복되는 상담 접수 멘트, 그리고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는 앉아 있었다. 아버님, 어떤 문제이신가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식에게 집을 줬는데 쫓겨났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단 법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 혹시라는 희망은 있었다. 증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면 상강료나 기망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권 관련 계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집에서 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그게 전부인가요?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문제는 민사보다 상담기관을 통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을 나섰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그는 장갑도 끼지 않았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중얼거렸다. 법도 이 나이에 기댈 수 없는 건가? 며칠 후 그는 아들의 SNS 계정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그곳엔 그의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있었다. 가족과 함께 살며 느끼는 정신적 피로. 노인과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현실. 공간은 공유했지만 삶은 공유하지 못했다. 그 밑에는 이해합니다. 부모님도 자기중심적이죠. 지금이라도 분리 잘하셨어요. 효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같은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한 줄의 메모를 썼다.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겠다. 그는 복지관을 통해 시민단체 노년 권리 모임에 연락했다. 대표는 박노인의 사연을 듣자 바로 미팅을 제안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 수십 명이 이미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박노인은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다. 가족에게 들었던 말, 냉대당한 정황, 거주권 침해로 느낀 정신적 고통, 모든 걸 문장으로 썼다. 그는 언론에도 연락했다. 처음엔 무시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메일 끝에 한 지역 언론 기자가 연락을 주었다. 이건 써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 뉴스에 실렸다. 집 준 뒤 쫓겨난 아버지, 그 집 제가 지은 겁니다. 댓글은 하루 만에 300개가 달렸다. 이건 폭력이다. 효도 강요는 반대지만 이건 배신이다. 지금 같은 세상에 법이 너무 무력하다. 이건 사회적 범죄다. 박노인은 조용히 모든 댓글을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젠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한 칸짜리 고시원에서 자기 노트북을 펴고 새로 만든 블로그에 글을 한 줄씩 올렸다. 그의 닉네임은 내 집에서 쫓겨난 사람. 매일 하루 하나의 에피소드. 매일 하나의 진실. 팔로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그가 문장 하나를 쓰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은 복수를 불타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노인의 복수는 뜨거운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조용했고 아주 오랫동안 끓여온 탕처럼 깊었다. 지금 그는 고시원 책상에 앉아 있다. 옆에는 낡은 회색 노트북, 그리고 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블로그. 팔로워 3,000명. 그 중에는 70대 어르신도 있고 30대 사회복지사도 있으며 법대 재학생도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는 법적 대응 사례, 명예 이전 시 주의할 점, 거주권 공증 방법, 노인 학대 대응 절차 같은 실용 정보를 전했다. 포스트 한 것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회 고발입니다. 계속 써주세요. 이제 박노인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복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는 법적 소송이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기망에 의한 증여, 무효를 주장했다. 아들이 재산을 받기 위해 부양이지를 가장했다는 사실. 집을 준 뒤 배제당했고 그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거주권을 박탈당한 경위와 심리적 학대. 모든 것을 일지, 증언, 녹취록으로 정리했다. 법원은 처음엔 소극적이었다. 가족 간 분쟁은 조정으로 해결하라.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이런 말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론 보도, 블로그 독자, SNS 지지자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노인 거주권 보장법을 위한 청원도 동시 진행되었다. 결국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증여가 아닌
고령자를 상대로 한 구조적 기망이며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다. 박노인은 집을 되찾았다. 법원 판결로 아들의 명의는 말소되었고 집은 다시 박노인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복수는 사회적 전환이었다. 그는 언론의 정식 인터뷰에 나갔다. 방송국 제작진이 고시원으로 찾아왔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다큐는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자식에게 복수하려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믿었던 가치를 잃은 게 억울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존엄을 잃으면 죽습니다. 나는 그 존엄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복수는 누군가의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SNS 계정을 폐쇄했다. 손주들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그들을 찾지 않았다. 대신 마당을 정리했다. 그가 지은 집의 흙을 다시 밟았고 텃밭을 갈아엎고 새로 고구마를 심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다시 그를 찾아왔다. 이웃들은 돌아오셔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난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를 몰아낸 거지. 현재 박노인은 노인 주거권 보호 모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도 다니고 지역신문에 칼럼도 쓴다. 그가 강연 중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거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종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로 믿음을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텃밭을 가꾸다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 안에 모든 복수가 끝났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제 자식한테 맡겨야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믿어야지.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을 집 밖으로 내모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노후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보장되는 삶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이 마지막에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 그건 자존입니다. 자식에게 주기 전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당신 자신의 권리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간절히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당신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가치를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마음을 전합니다.